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드론의 자율비행 두 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드론 첫 번째 시간이었죠. 드론의 주된 활용 목적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농업, 뭐 광업, 굉장히 이제 건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인명구조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분야는 바로 배송 분야입니다. 왜냐? 배송에서의 그 라스트 마일에서의 그 들어가는 그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제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정부가 적극적인 호주와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 드론에 대한 상용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공륙 양용에 대한 드론 택시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드론이 비록 좀 산업에 대한 그 분야도 많고 활용 분야도 많고 굉장히 좀 기능이 어떤 뭐 많은 기대를 안고 있지만 사실은 드론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드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려의 시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드론을 활용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자율비행이지 않습니까? 드론의 자율비행과 관련돼서는 또 어떠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술적인 드론의 자율비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로 이번 차시 내용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드론 굉장히 활용 분야도 다양하고 기대가치도 높습니다. 비즈니스 투입됐을 때 기대가치도 높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가 일단 먼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동영상 보는 거로 출발을 하고요. 동영상 보고 나서 제가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소 좀 뭐, 영상을 보시고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고가 발생한 게 2017년경입니다. 2017년경에, 일본의 그 기후현의 오가키 공원이 있습니다. 오가키 공원에서 로보패스라는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목적은 이 드론이 이 군중들 사이를 비행을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물을 뿌리는 겁니다. 군중들에게. 그런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행사 도중에 이제 군중들을 상대로 이제 선물을 뿌리다가 이 비행하는 드론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추락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추락으로 인해서 6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문제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드론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어딘가요? 다 호주나 아이슬란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도심과 인구 밀도가 높고 복잡한 지역에서 드론이 상용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드론과 관련된 주요 사고 일지로 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장에 뭐 충돌을 했다,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을 했다, 심지어는 뭐 미국 백악관 건물에 또 드론이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탈리아의 뭐 두오모 성당 등을 비롯해서 이런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어떤 파손의 어떤 피해를 입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사실은 이건 테러와도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2015년 7월에는 미국 한 대학의 학생이 총을 쏘는 드론을 또 제작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굉장히 인명살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고, 또 동일한 7월이군요. 미국의 교도소 상공에 또 마약을 실은 드론이 출원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테러와 어떤 마약과 같은 범죄에 악용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에 이제 항공기가 또 드론과 충돌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고들만 보더라도 드론이 계속해서 연이은 충돌과 추락 그리고 어떤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입힐 뿐더러 인명 피해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론에 대한 문제는 사고에 대한 안전성으로 끝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전성까지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이 드론의 그 빠른 날개 회전 속도가 또 굉장히 또 사실은 큰 소음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차시에서 호주에서 호주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커피를 배송을 하는 그 상용화된 드론 서비스를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이 드론을 시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드론이 어쨌든 오가면서 소음을 유발할 거 아닙니까? 이 소음에 대해서 또 시끄럽다고 또 주민들의 어떤 컴플레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빠른 날개 회전 속도가 소음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드론은 참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측면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장 사실 또 큰 문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 사생활 침해. 드론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불법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촬영을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적인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군사 목적의 어떤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미국의 어떤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백악관에 이제 드론이 충돌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 사생활 침해의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드론의 어떤 가치, 상업적인 어떤 활용 용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을 하되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국의 어떤 항공법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그 드론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지난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슬란드나 호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드론에 대한 배송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것도 아이슬란드나 호주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호주는 또 누구보다도 이런 항공법을 승인한 드론에 의한 배송 서비스를 승인한 또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이 드론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규제가 사실은 매우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이 강의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이제 추락 사고가 있죠. 물리적인 추락 사고, 우리가 아까 그 일본 공원에서 발생한 기후현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셨지만, 뭐 테러 위험, 마약 등으로 이런 드론의 그 인증을 위한 시간과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드론 비행에 대해서는 FAA라고 하는 그 연방 항공청의 그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이제 택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 택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비행을 불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심과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있어서는 또 절대 비행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또 지나친 규제가 이런 드론 상업의 활성화를 좀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인지 그 2020년 말쯤에는 이제 FAA 미국 연방항공청이
드론 실증을 위한 미국 내 이제 10개 도시 정도에서 우버라든지 그다음에 인텔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제 알파벳 윙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의 드론 테스트를 미국 내 도시에서의 드론 테스트를 또 허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은 비행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허용을 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참여하는 업체들은 야간 비행은 하지 못합니다. 예, 야간 비행하지 못하고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시계가 좋은 날 주간에만 비행을 하는 겁니다.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절대 비행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안 되는 거 또 있습니다. 군중 위를 날아다니는 거. 아까 영상 보셨죠? 군중 위를 비행하는 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시계가 좋지 않은 영역에서의 비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야 할 거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예. 드론 한 대당 조종사 한 명 필수.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쨌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론이 야기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드론 한 대당 조종사 한 명 필수. 이건 사실 자율 비행이 아닌 그 수동 드론을 이제 수동으로 비행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사실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자율 비행 기반의 드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또 결국은 이 규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드론 한 대당 조종사 한 명 꼭 있어야 한다는 이런 규제도 한번 또 검토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드론의 규제에 대해서는 뭐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제 테러라든지 뭐 마약 배송이라든지, 아까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하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그 주요 사고 일지를 보면 항공기하고 네, 드론하고 또 충돌하는 사고가 또 2016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그 테러와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은 이제 규제를 최근에 들어서는 완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 오히려 늘어나는 이제 불법 그 드론 주행에 따라서 오히려 2019년 초에 드론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네, 더 강화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공항에서 공항 반경 1km 이내에서는 사실은 드론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1km 이내에서 드론 조정이 가능했는데 아마 그 항공기 사고 여파 때문일까요? 예, 공항 5km 이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조정 가능 범위를 5배 이상 늘린 거죠. 5배 이상 늘린 겁니다. 1km에서 5km로 늘린 거죠. 예. 그리고 한 400피트, 약간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22m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122m 이상 비행은 제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고도는 낮은 상태로 확보한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또 일정 무게가 나가는 250g 이상의 드론 보유자는 또 당국 신고가 굉장히 또 필수라고 해요. 예. 그래서 드론도 또 무거운 걸 보유를 하면 또 당국 신고가 필수다. 그리고 또 드론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용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게 또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히려 미국은 조금 미국도 물론 규제가 심하게 나옵니다. 조금씩 완화하고 있고, 영국은 되려 이런 테러나 안전으로부터 위협에서부터 어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론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 좀 본 목적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드론은 상업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자, 드론의 그 자율 비행은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예. 제가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하나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이제 조난된 등산객을 구조하는 목적으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실제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동영상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뭐 잘 보셨습니까? 이제 드론은 이제 엔비디아는 2017년에 이제 이 자율비행을 가능한 드론을 이제 공개를 했었죠. 엔비디아는 본래 이제 GPU로 유명한 업체인데 여기 실제로 이 자율비행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그 GPU인 TX1 시리즈가 이제 내장이 돼 있다라고 해요. 예. 뭐 현재까지 나온 대부분의 드론은 어떤 본인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뭘 활용을 하죠? GPS를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 드론이 이제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치사에 배운 뭐 어떤 지질학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파악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재난 구조 목적으로 이 드론을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등산객을 구조 탐지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등산객이 GPS만으로는 위치 추적이 어려운 곳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한 드론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딥러닝 기반의 그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율비행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위치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GPU 시리즈 중에 TX1 시리즈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등산객을 찾는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비단 뭐 이런 어떤 등산객에 대한 구조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고층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부가 미로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통로 사이를 자율비행을 하는 드론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숲속에 어떤 재난당한 인간을 구조하는 부분이 이제 탐색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숲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를 대신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숲도 굉장히 울창하고 뭔가 내부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뭐 주변광의 변화가 심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의 숲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탐색을 하는 자율비행으로 탐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방금 보셨던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목적으로 와서요. 방금은 이제 어떤 등산객에 대한 재난당한 등산객에 대한 어떤 구조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그 스타트업 스카이디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또 자율비행 드론 시리즈를 뭐 R1과 뭐 R2 순서대로 이렇게 좀 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영상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뭐 스스로 이제 드론이 내 어떤 이미지를 촬영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셀피라고 하는 거겠죠. 또 자율비행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역시 제가 이제 설명만으로도 드리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역시 제가 또 스카이디오에서 제공하는 이 자율비행 셀피 드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동영상 보시고 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예, 그 스카이디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쨌든 자율비행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도 자율비행에 대한 드론을 굉장히 활발하게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은 더 발전한 것은, 기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용자와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졸졸 좀 따라다니는 수준, 예, 수동적으로 좀 따라다니는 수준이었는데, 이 지금 스카이디오가 제공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장애물을 피해서 날아다니고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비행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드론 기술은 뭐 중국이 또 훌륭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드론의 관점보다는 뭐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를 추적을 하는 또 이런 드론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개된 것처럼 이제 12개의 내비게이션 카메라와 한 대의 4K급 카메라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자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의 고화질 카메라겠죠. 총 13개의 카메라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카메라 활용을 해서는 주행 환경을 인식을 해서 주행을 활용하는 데 쓰이고, 한 대의 카메라는 이제 셀피를 활용하는 데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카메라로 일단 자신의 어떤 위치를 측정을 하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이제 지도화하는, 매핑을 하는 그런 슬램 기법이 활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드론 시장에서도 이런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드론의 자율비행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플랫폼별로 뭐 이 기술은 왜 구현하기 어렵고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는 살짝 다릅니다.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는 땅에 있지만 드론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지난 시간에 뭐 수중 드론도 말씀을 드렸고 뭐 공륙 양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드론은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어떤 고성능의 센서나 어떤 제어기를 탑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게가 있는 걸 탑재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면 어떤 기동성이나 비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징은 GPS,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GPS 기술도 추기 정보를 획득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를 활용을 하면 어떤 공간 저편은 뭐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이런 뭐 장애물이 심한 숲이라든지 어떤 뭐 건물을 잘 인식하고 뭐 다른 드론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게 만드는 거는 GPS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무게가 어려운 센서, 무게가 나가는 센서를 탑재하기 어렵고 또 GPS만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목표 지점으로 드론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드론 스스로 또 주변 환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식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똑같이 어렵긴 하지만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하고는 살짝 다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V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뭐 이런 라이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슬램 기반으로 매핑을 하고 뭐 360도로 주변 환경을 뭐 스캐닝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드론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라이더나 라이더는 이제 특히 이런 벨로다이나 라이더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라이더를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GPS로 어떤 도심이나 숲의 어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자동차처럼 자율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경량화된 센서를 기반으로 또 GPS 이외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드론이 자율 비행을 실내외 환경을 좀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좀 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GPS 기반으로 한다라기보다는 GPS를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센서로 이제 환경을 인식하고 뭐 장애물을 파악하고 뭐 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경로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무거운 라이더 센서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경량화된 특히 이제 스테레오 비전의 어떤 카메라, 3D의 어떤 깊이감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등을 활용을 해서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 그러니까 라이더와 GPS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하나 움직이죠. 동영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하나 좀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GPS 없이 어쨌든 드론의 위치나 동작을 알아내는 기술은 가장 오늘날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 추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GPS 없이 스스로의 동작과 어떤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걸 위치 추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활용을 한 이런 모노큘러 비전 슬램이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GPS 없이 위치 추적을 하는 겁니다. 모노큘러 비전 슬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보시다시피 한 장소를 촬영을 하고 있죠. 같은 방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방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장소에서 획득한 이미지와 그리고 약간 시점의 변화를 줘서 장소를 이동했을 때 이동 후 획득한 이미지 사이에서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가령 이제 침대를 중심으로 침대가 이동했을 때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공통되는 부분이 이 침대처럼 어떤 공통된 물체, 고정된 물체라고 한 경우에는 이 고정된 물체가 나의 카메라 시점 이동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변화에서부터 어떤 드론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고 그걸 바탕으로 드론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실내 정적인 물체의 어떤 변화량을 가지고 드론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어떤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여러분이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하드웨어 플랫폼 중 카메라를 보시면서 봤던 그 단점 중에 하나겠죠. 뭡니까? 바로 뭐 악천후나, 그러니까 시계에 약하다는 거예요. 악천후나 밤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간에 사실은 뭐 어떤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거기서 이미지의 어떤 변화 정도를 가지고 상대적인 위치를 추정한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만약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주간에만 밖에 혹은 뭐 날씨가 좋은 날 밖에 여러 가지 이런 한계 요소가 많은 거겠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모노큘러 비전 슬램 외에 GPS 없이 그럼 어떠한 기술을 활용을 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드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
뭐 분야에 가릴 거 없이 다양한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뭐 비용도 절감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뭐였죠? 그래서 가장 큰 건 이제 인명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또 뭐 해킹, 뭐 보안에 대한 문제는 뭐 자동차와 드론 마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사생활 침해, 뭐 소음 이런 것들은 사실 드론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생각해 보세요. 뭐 도심 지역에 드론의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뭐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배송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유발하는 소음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각국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다뤘고요. 그리고 본래 목적으로 들어와서 본 수업에서 드론 자율비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론의 자율비행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완전한 무인 자율비행이 가능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거쳐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자동차에는 사실은 어떤 센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뭐 라이더가 무겁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는 땅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드론 자체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실게 되면 굉장히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활용하는 그런 라이더 센스를 활용을 해서 그대로 매핑을 한다? 그런 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보다 경량화한 센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와 달리 드론은 GPS가 뭐 잘 잡히는 지역뿐만 아니라 GPS가 잘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PS를 활용한 위치 정보 획득 기술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GPS 없이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율비행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게 뭐였냐면 모노큘러 비전 슬램이었습니다. 카메라, 야간에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보완해서 뭐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 뭐 GPS를 없이도 정확한 또 위치 추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드론 산업 또 드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하고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떠한 대응을 뭐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특히 또 드론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어떠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마지막 차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